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김상원 기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들을 한 일주일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일하기 싫은 거지. 그건 아니고 이해해요. 네, 일하기 싫지 뭐. 나도 일하기 싫어. 사실은. 지난주에 어버이날이라 시골 여행 갔더니 엄마가 저한테 잘렸냐고. 저희는 뭐 어머니는 3프로 TV 자주 보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 유일하게 뭘 휴대폰으로 하십니까? 볼 수 있는 게 3%밖에 없습니다. 왜? 유튜브에 다양한 거 많잖아요. 다른 건 안 어머니가 보시고? 그 조금 많이 늙으셔가지고 예. 아, 그냥 3프로 TV 정도만 보신다. 3% TV에서 백브리핑만 봅니다. 집에 라디오 없으세요 혹시? 라디오 없어요. 송경진. 아이 참. 손에 잡히는 경제라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 조합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에디슨 EV라고 하는 회사를 금감원이 좀 들여다본단다. 네, 네, 그거예요. 맞습니다. 에디슨 EV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지난주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한 거죠. 직접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쌍용차 인수 협상 대상자였던 에디슨 EV가 최근에 상패 네. 거래 정지가 됐죠. 상패가 네. 아니라 거래 정지가 됐고 이유가 뭐 지난해 사업 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패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고 네. 지난주에 채권자들이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36억 정도 이 돈을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지난 9일에 다시 뭐 파산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3천억 원을 들여서 쌍용차를 인수를 하고 인수하고 난 뒤에는 한 7천억 원 정도를 부어서 정상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회사인데 예. 36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주가가 높은 상태인데 예. 11,600원인가?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정지가 됐으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 의견이 거절된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취재는 못했는데 아마 뭐 다음 주쯤에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지난 3년 동안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을 거예요. 예. 지난 3년 동안? 네네. 근데 계속 주식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그게 쌍용차가 인수를 지난 하려고 3년이었나 2년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나? 그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감사 부분이긴 의견이 한데. 거절되면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은 감사 의견 거절은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거래가 되다가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패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가 이렇게 정지가 된 될 줄 거죠. 몰랐던 거네요, 투자자들도. 그렇죠. 뭔가 좀 덜컹덜컹거리긴 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튼 그래서 그때 명확히 했던 얘기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 상장사 인수가 관련해서 투자조합이 들어가서 주가가 이상하게 뛰고 그런 와중에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사례들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한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10건 정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투자조합 얘기는 지난 1월에 저희 김수원 대표가 나와서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잖아요. 예. 사실 저도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출입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서는 작전 세력도 있지만 이 투자조합 문제. 투자 조합이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민법상 투자조합이라고 이게 그 일단은 에디슨 EV 사례로 제가 설명을 조금 예. 드릴게요. 예.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이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구조예요. 예. 강영권 씨가 에너지 솔루션스를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예. 에너지 솔루션스가 에디슨 모터스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구나.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너지 솔루션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샘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뭐 돈을 그렇게 네.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코스닥 상장 회사였죠. 그렇죠. 코스닥 상장사죠. 네.
그래서 200억 원을 들여서 19.6%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네. 최대 주주가 돼요. 예.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35% 에너지 솔루션즈는 신주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네. 200억이 그대로 에디슨 EV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구주 원래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구주 35%를 6개의 조합이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민법상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네. 아이들인데 그래서 인수했네요, 결국. 그쵸 에디슨 EV를 인수를 해서 이 에디슨 EV가 에디슨 모터스에 500억을 꽂아줘요. 그래서 돈이 지분 원래 있었던 회사 돈인데. 그쵸. 음. 그 500억 꽂아주고 이 예. 500억으로 돈을 만들어서 KCJ랑 같이 해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거였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개의 투자 조합, 네. 예. 이 6개의 투자 조합이 이 과정에서 돈을 꽤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돈이 없으면 주주로부터 증자를 받을 받을 수도 있고 뭐 CB나 뭐 BW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아무튼 있고. 자금 조달하기가 좋으니 그렇죠. 내가 200억밖에 없는데 한 3천억 좀 마련하고 싶으면 만들 방법은 이 200억으로 어떻게든 상장사를 인수해서 맞습니다. 그 상장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이 상장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건 쉬우니까. 그렇죠. 매장이 발행 200억밖에 없는데 나보고 돈 좀 더 주세요 하면 그건 안 줄 텐데. 네네. 그 일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임시주총을 바로 열어가지고 매자님 발행한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매자님? 수법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CB 발행을 많이 해서 CB나 BW를. 그렇죠. BW 발행을 해서 돈을 꼬아서 그 돈으로 뭔가를 사는 거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자조합들이 꼈는데 사실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구도인데 음흠. 이분들이 투자조합의 분들이 이제 개개인들이잖아요. 예. 뭐 강행권 씨의 지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조합이라는 게 뭐죠? 노동조합은 알겠어요. 근로자들이 모여서 우리 조합, 협동조합도 알겠어요. 그냥 사적 계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 뭐 법인은 아니니까 그러면 모임? 그러면 이제 그럼 안승찬 기자하고 저하고 김상훈 기자하고 네네 야 이거 뭐 맨날 우리가 하는데 맨날 김프로는 뭐 못 한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유튜브 하나 또 만들까? 그냥 그래서 뭐 500만 원씩 내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투자 조합인 거예요? 그건 법인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법인을 세우면 법인인데 그쵸. 그냥 예를 들면 동업을 한다. 음. 동업을 해서 3명이서 돈 내 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사든지 뭐 아니면 뭐 그렇죠. 건물을 사게 되면 뭐 같이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뭐 땅을 사든지 그런 게 다 투자 그냥 조합인 그룹 거죠. 단체 뭐 그런 그렇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예. 보통 뭐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있잖아요. 아, 거기는 예, 재건축. 지분을 출자하는 거죠. 재건축 예. 조합, 예. 네, 그건 아파트 주인들이 이렇게 그쵸. 모여서 하는 거죠. 조합원들이 예.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인 거고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돈을 출자하는 거고 그 돈을 출자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민법상 투자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다고 법인까지 세우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그냥 동업을 한다고 그냥 각서만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 조합이라는 걸 만든다. 그렇죠. 일종의 비클이라고 투자 보면 될것 동호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동호회 적당하다. 투자 동아리. 동아리.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돈을 그러면 서로 법적으로 모아서. 인정해주네. 네네네. 네. 오케이. 그런데요. 여튼 그래서 이 그 민법상 투자 조합이 에디슨이 그 쌍용차를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돈을 대준 건데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돈을 썼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그 보통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출렁출렁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차익을 실현을 한 거죠. 어떻게? 사진을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그때 김수원 선배가 했던 그 예. 내용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네. 원래 그 당시에는 한 11,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네. 무증원에서 주가가 그 지금 기준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튼 처음에 에디슨 EV가 주가가 한 1,340원, 1,000원대 정도였는데 네. 이게 에디슨 솔루션스에서 이거 세미시스코를 인수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쭉 올라요. 바뀌었어요. 세미시스코 주가가 네. 그래서 쭉 올라서 그때 당시로 한 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떤 네. 지금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네. 이 정도에서 투자조합에서 지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네. 35%에서 11%로 줄었죠. 투자 동호회가 맞습니다. 샀다가 팔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매입 단가를 제가 보니까 매입 단가가
당시에 뭐한 1,500원쯤에 샀겠네요. 그때 그 발표한 당일날 종가가 9,230원이었는데 그때 인수 발표한 맞습니다. 날, 종가가 예. 주가가 9,230원이었는데 당시에 그 매입가가 14,750원. 투자 조합은 원래 그 세미시스코 대주주 지분을 구주를 사온 겁니다. 프리미엄 주고 샀겠군요. 그쵸. 그러니까 저 주가보다는 비싸게 샀죠. 그렇죠. 비싸게 산 거죠. 그런데 그리고 8월에 팔 때는 한 3만 원 중반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2배 이 정도의 차익은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8월에 팔 때 네, 저 네. 그래프가 잘못됐군요. 이 그래프는 무중을 하고 난 뒤에 그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그거 지금 수준으로 주가가 조정이 된 알겠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때 주식을 조금 팔아서 차익 실현을 했고 네. 남아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최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차근차근 처분을 해서 네. 차익을 거둔 걸로 보이는데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뭐 차익을 거둔 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근데 금감원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잠깐 다시 앞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6개 조합이 나눠 가졌지만 지분이 35%잖아요. 예. 사실 이게 다 묶어버리면 최대 주주인 거예요. 그렇죠.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락업이 1년 걸리잖아요. 구주를 떠봐서 최대 일반적인 그쵸. 최대 주주의 그쵸. 경우에는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네. 팔면 안 된다. 아, 어떤 회사 상장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내가 행사하면 내 주식은 못 팔아요? 1년 동안 팔지 1년 동안 못합니다. 못 판다. 아, 그게 법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냥 상장할 때 IPO 할 때 최대 주주 물량은 저 그냥 안 팔 겁니다. 믿고 투자하세요 하는 그 락업 아니라 네네. 그냥 뭐 백도어를 하든 혹은 맞습니다. 그냥 인수를 하든 하도 네네.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1년 동안 묶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조합을 6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쪼갠 거죠. 아, 쪼개게 되면 묶일까봐. 그렇죠.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지만 조합이 다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조합별로 지분율이 정해지는 거니까 최대 주주가 에너지 솔루션스가 되고 이 네. 조합들은 그냥 대주주만 되는 거죠. 예. 주요 주주들이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눈 건데. 사고 난 다음에 바로 팔아도 돼요. 아, 최대 주주가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가 좀 관건이네. 이게 그러면. 핵심인 거죠. 아하. 근데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 조합으로 다 나눠져 있고, 그렇죠. 이게 이 사실 사람들이 핵심인 다, 건데. 이 조합이 다 한 몸이라는 걸 입증해야 맞습니다. 네가 사실상 진짜 최대 주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1년 내에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투자 조합이 나눠져 있어요. 네네.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나눠져 있고. 둘이 친구잖아. 같은 졸업 앨범에 똑같이 이런 거 찍었더만.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게도 하고 아니 동창인 걸 찍을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그거 어떻게 입증하지? LG가 삼성과 효성과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던데 같은 회사입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제가 관련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봤던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공동 보유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식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이후에 그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6개의 조합은 그냥 동일 집단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잠깐.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다. 이건 완전 한 몸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 그건 같은 조합이어야 되니까 네. 같은 날 취득했지만 공동으로 취득한 건 아니다. 서로 다른 계산에 의해서 취득한 거니까 네. 저건 피해갈 수 있을 거고 서로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한 일은 없었으니까 2번도 피해갈 수 있을 피해- 거고. 조합원들끼리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조합이 예. 일단은 그 사는 주체잖아요. 예. 근데 민법상 조합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 같은 집합투자 기구가 아니라서 네. 해산이나 뭐 탈퇴 이런 게 굉장히 쉬워서 예를 들면 조합원 중에 한 명이 그냥 내가 출자한 지분만큼 현물을 주라. 그리고 나오는 거죠.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양수양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양수양도가 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이 의결권 이 문제는 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같이 받다라고 볼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이벤트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사고 나서 뭐 파는 사이에. 그런데 사실상 같은 의사 결정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에디슨 솔루션스와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에 뭐 참여가 됐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조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갔으니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일단 뭐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나 요새 불안해. 나 정말. 아, 진짜. 갑자기 또 해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너무 깜짝 놀랐네.
네. 네. 그리고 이 문제도 있기도 하고 두 번째 포인트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주요 주주라고 하면 단기 매매 차익이라고 하죠. 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6개월 네. 이내에 팔게 되면 산 다음에 그쵸. 그 그 간격이 짧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인 경우에는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주요 주주는 어떻게 정의돼요?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원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럼 뭐 저 투자조합이 친인척이라든지. 주요 주주냐 아니냐? 이런 그쵸. 그러니까 주요 주주 아니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원래는 주요 주주는 그런 식으로 단기 차익을 토해내야 되는데 네. 민법상 조합은 이걸 피해 간다는 거예요. 주요 주주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냥 투자 투자자다. 동아리를 맞습니다. 따릅니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피해 형평성의 가네. 문제가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이 민법상 투자조합이 이것 때문에 작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다음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뭐 그 매장이 발행한 대로 확 높인 다음에 네.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시비를 떠가기도 해요. 자기들이 그냥. 그쵸. 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하여튼 문제는 냄새는 많이 나나. 네. 이걸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도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걸어야 될지가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조사를 이미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 뭐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예. 근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금융당국에서. 예.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냐라는 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예를 들면 시세 조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허위 공시라든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들여다보면 뭐 그래도 조금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막을 쉽진 않죠. 방법이 쉽지는 없어요. 않은데 그리고- 사실은 사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조합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꼭 내 혼자 해야 되느냐? 동업해서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는 동호회 뭐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야 그런 것도 다 특수관계인으로 볼 거야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투자 조합으로 안 들어오고 투자 조합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개인으로 들어왔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최초의 회사 이름이 뭐였죠? 그 에디슨 EV 세미시스코 대주주 지분을 투자 조합 6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수한 건데 니네 한 통속 아냐? 라고 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투자 조합 6개를 다 해체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들이 그냥 공동으로 돈만큼 해서 이렇게 떠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의결권을 같이 행사할 거냐는 또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총에서 저 안건에 찬성한 너희들은 다 동일인이야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의견이 같았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쪼개져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작전하는 뭐 작전을 뭐 에디슨 쪽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튼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랄까 나중에 이야기를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모아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여튼 이거는 순전히 저의 그렇죠. 생각이긴 아무튼 그것도 합니다만 편리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사실 있습니까? 에디슨 EV는 조금 뭐랄까 결과가 나와봐야 되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가 그 현대사료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채팅창에서도 현대사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예. 현대사료는 그 배합 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계나 배합 양돈, 사료. 네, 네, 그냥 네.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지난해 매출이 한 1,100억 정도고 네. 영업이익이 한 12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음. 갑자기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이게 지난 4월에 까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네. 주가가 10,000원에서 17만 원까지 훅 뛰었어요. 마음에 네. 좀 안 드셔도 그냥 카나리아라고 해주시죠. 아, 그렇죠. 카나리아. 네. 까나리아라고 하니까 무슨 액젓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카나리아 바이오. 원래는 이름은 두월물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두월물산 혹시 두 분 기억하시나요? 어디서 들었죠? 왜 많이 듣던 익숙하죠? 이름인데요. 익숙한 이게 이름인데요. 두월물산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잠시만요.
도울물산. 지난 2월인가 그 예. 장외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시가총액이 갑자기 25조 원이 됐어요. 25조 원이요? 네. 비상장사인데요. 비상장사인데 시가총액이 KOTC 예. 장외거래 시장이 상장이 됐으니까 상장되어 있는데 네, 문이 네, 없으니까 네. 계속 그냥 상한가 와. 맞습니다. 그 장난을 쳤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포스코 시총으로 앞질렀다라고 해서 꽤 화제가 됐던 기업인데 네. 예. 이게 도울물산이 어떻게 생긴 회사냐면 디아크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하나 있어요. 예. 여기도 장사가 잘 안 돼서 거래 정지가 됐던 회사인데 이 디아크가 인적 분할을 한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디아크가 원래 디아크로 인적 분할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오큐피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와 두올물산 이 비상장 회사 이 세 개로 네, 이렇게 네. 인적 분할이 됩니다. 예. 네. 인적 분할을 한 두올물산이 음. 여기도 또 똑같이 그 투자조합이 등장을 하는데 돈을 900억을 만들어서 현대사료를 인수를 했어요. 정확히는 1000억 원인데 예. 900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700억은 SLCNC라고 하는 법인에게 시비를 발행을 해서 여기서 530억을 인수를 해주고 누가 시비를 발행했어요? 두올물산 도울물산이. 두올물산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예. 그래서 530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오레고 KOTC 2호 뭐 3호를 해서 뭐한 투자조합들이 인수해줬군요. 시비를 다. 두올물산 여기는 시비를. 투자조합은 아니에요. 예. 여기는 투자조합은 아닌데 이제 예. 법인으로만 나와 있어 제가 정확하게 네, 네. 추적은 못했는데 예. 이 법인들이 시비를 인수를 해준 걸로 그럼 두올물산이 650억 예. 마련을 됐을 했고 거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300억은 역시 네. 투자조합을 끼고 들어갑니다. 네. 이 별표 친 게 민법상 투자조합이거든요. 와이드필드 투자조합과 네네. 뭐 하이라이드 컨소시엄 유로 투자조합. 투자조합이 또 추가로 돈을 내고 네. 그래서 사실 두물산 입장에서는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빌리고 현대사료를 투자조합 끼고 맞습니다. 샀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비 발행에서 빌린 돈은 현대사료 한 26% 지분 정도 되는데 예. 160만 주를 여기에 담보로 줘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차입 매수인데 이 차입 매수에 자신들이 잘 아는 투자조합이나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땡겨오는 거죠. 투자도 보통 받고 담보 대출도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울물산이 자기 자본으로 나간 돈이 없이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한테 시비 발행해서 대출 받고. 두물물산이 돈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음. 그 지난해 9월 상장할 때 주가가 한 535원이었는데 예. 그때 뭐 그 바이오 뭐 글로벌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된다고 하는 뭐 난소암 치료제 후보 물질 네. 오레고 보맙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상장 이후에 5개월 만에 주가가 한 500배 정도 뛴 거죠. 500배요? 두올물산이 네. 거래 2020년 잘안 되는 종목인데 누가 자꾸 상한가 사자 좀만 내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두올물산이 2020년 매출이 239억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돈이 없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료를 인수할 1000억이라는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외부 투자자들이 그 두올물산에다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시비든 네. 뭐든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투자조합이 추가로 또 누가 추가로 투자도 돈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했다. 뭐 투자한 그럴 수 돈으로 있죠. 회사 운영하고 하는 거는 쿠팡도 그렇게 하고 뭐 맞습니다. 테슬라도 옛날에 그쵸. 그랬고 네네. 심지어 테슬라는 차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문서를 그렇죠. 먼저 팔아서 또 그렇죠. 하기도 했고 그거야 뭐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뭐 문제가 될 게 투자한 없는 사람이 거죠.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걸 뭐라고 할 거나. 야, 왜 이런 못 믿을 회사를 빌려줘? 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거 네, 빌려준 네, 사람 네. 마음이지 마음이지 그걸 뭐. 어떻게 있어. 근데 문제는 중간에 그 차익 실현할 때 팔고 나가니까 문제인 건데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재료 같은 거잖아요. 예. 나 어디 주가가 인수를 하겠다. 예. 그럼 주가가 같이 오르게 되는 건데 예. 그 인수를 하겠다라는 거 발표를 하면서 시비를 찍고 돈을 꺼려 들어오는 건데 사실 네. 이게 빠그라졌을 때는 주가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에디슨 EV인 거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조합을 에디슨 EV처럼 네. 조합을 쪼개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분율이 예. 이거는 공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팔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조합이 한 개 조합의 지분율이 5% 이하면 맞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지도 팔아도 않아요. 모르고 팔아도 공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대주주의 개인 지인들이 확률이 높은데 네. 이 사람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그때 팔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도 다 팔고 나갔어요? 여기는 아직 팔고 나간 거는 확인은 현대사료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현대사료 주가가 올랐다. 현대사료는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찾아보니까 예.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그 사료 가격이 오르면 수혜주로? 그렇죠. 어.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오를 건가 싶기는 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재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카나리아 바이오가 인수를 했다. 이것도 얼마나 올랐죠?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까? 두월물산이요? 예. 두월물산은 엄청 많이 아니에요. 올랐어요. 알겠어요. 뭐 이런저런 현대사료. 얘기가 현대사료도 많이 있는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음.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잘못됐다. 아니, 투자했다가 차익을 챙겨서 팔고 나갔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에브리바디가 다 투자했다가 차익 실현해서 팔고 나가려는 목적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뭐가 투자를 문제예요? 한 행위나 네. 투자를 해서 차익을 거둔 행위를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음. 그러니까 다른 개미 투자자들과는 달리 예. 조금 뭐랄까 유리한 조건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충분히 활용을 했느냐 못했느냐.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 정보,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받았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그런 정황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만 보기에는 알 수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없으니까. 휴대폰도 서로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서로 통화를 무슨 걸 했네, 문자를 주고 받았네, 뭐 이런 거는 맞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봐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을 하면 되고 문제 없으면 그냥 문제 별일 아닌 없으면 거죠. 문제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건 가정이지만 예를 들면 에디슨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의 경우에도 그렇고 다 아는 세력들끼리 네. 내가 이걸 돈을 빌려주고 네가 인수해. 근데 나는 실제로 돈 된 사람은 투자조합이에요. 근데 투자조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 네. 다 흩어져 있어. 예. 근데 다 아는 한 통속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투자조합 사서 인수를 하면 주가가 뛰잖아요. 급등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약간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왜 뛰냐? 에디슨 EV 주식이 왜 뛰냐는 거예요. 뛴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뛴 건 누군가 샀으니까 뛰었을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네, 선량한 맞습니다. 개미들이 네.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사냐고요, 그걸.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거냐? 호재가 되길래 아니 그리고 사실 에디슨 EV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주체도 아니에요. 아니 그 주체건 객체건 네, 뭐 네. 뭐든 간에 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주가 올랐다가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근데 그렇게 올랐을 때 오르니까 판 거잖아요. 그럼 올랐을 때 파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올려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근데 올려주는 게 잘못은 아니고 음. 올려간 거야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거는 그냥 현상이고 음. 다만 제가 이게 김상훈 기자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제 생각에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내가 최대 주주이거나 주요한 중심적인 세력이 돼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이런저런 제도적 제약들이 생기는 거죠. 공시를 하고 내가 5% 지분만 맞습니다. 넘어도 그쵸. 내가 경영에 참여하려고 샀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음. 공시 의무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조합이라는 비히클을 이용하면 그런 공시 의무라든가 뭐 락업이 걸린다는 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조합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니까 쓰긴 쓰고 이걸 선량하게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냥 우리는 셋이서 돈 모아가지고 투자조합 만들어서 투자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으나 사실 실질은 사모펀드랑 똑같아요. 구조만 조금 다른 건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운용사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면 일반 쩐주들이 가서 그냥 나는 내가 낸 출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굴러가는 게 사모펀드잖아요. 네. 근데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무한 책임 사원이 모든 조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투자 네, 동호회고 저거의 본질은 에디슨 EV의 그 뭐 최대 주주였던 네. 뭐 강모 대표 있죠. 네. 그분이 주도했던 그분 결국 그분 친구들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렇게 지금 거잖아요. 알려져 있죠. 친구들 아니, 지인과 친구인데 그러니까 근데 모든 상장 회사에서 지인과 친구는 항상 등장해. 항상 등장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NC 소프트라고 예를 들면 그냥 떠오르는 회사라서 그런 겁니다. 네. 그 회사의 창업주도 있고 대주주도 있죠. 그럼 대주주의 친구, 지인, 동창들이 그럼 최대주주처럼 똑같이 동시에 해야 되고 뭐 서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임원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만 제재를 받지.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5천만 모든 국민이 단군의 자손이지. 그렇게 따지면 어디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친구, 지인, 동창은 원래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합으로 친구, 지인, 동창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냐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시비를 걸 네. 수 없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대주주에게 그 아까 말한 방식으로 그 주식을 파는데 조금 제약을 두는 이유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을 팔게 되는 거에 사전에 공시를 하고 계획서도 내야 되고 그랬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면 나쁜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막아놓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들이 있기도 하고 예.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뻥 뚫려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은 작전 세력들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어딘가를 인수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투자조합이 그걸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게 잘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그런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빵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텐데 주가가 올랐을 때 들어간 일반 투자자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굳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네. 아 그렇군요. 투자조합이라는 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이 잘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해요. 그러면 이제 KBS 일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 20년째 하고 있다고요. 네, 선량한 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앞으로도 30년째 계속 할 거고 아마 2%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할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제 의견은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같이 쫓아가서 당했으면 그건 선량한 거 아니다. 보호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했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미리 이용했다든가. 뭐 공시할 건데 미리 봤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통정 매매를 해서 마켓이 주가가 진짜 오르는 것이냐 있잖아 했다든가. 이미 그거는 뭐 언제든지 조사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네.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디슨 EV의 경우에도 다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보질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있는 한 거죠.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 다 같이 의사결정을 했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것도 있을 수 사후적으로 물론 증명해야 되겠으나 그런 게 드러난 경우는 이게 네가 형식적으로 나눠져 있어도 사실상 한 통속이네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그럼 이런 공시 규정 뭐 락업 규정 하나도 안 지킨 거네라고 판단하고 이건 의도적으로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서 투자조합을 이용했다고 만약 그런 게 발견되면 그런 건 처벌하고 뭐 해야죠. 하면 되죠.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됐는데 그런 건 처벌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카톡방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뭐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피해가 많이 봤으니 뭔지는 모르지만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들여다봐는 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나 들여다봤대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이게 지금 30년째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그래서 투자조합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한데 예. 네. 이번에 조금 뭐랄까 이번 에디슨 EV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예. 누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아 구멍이 이렇게 크구나 이 구멍도 우리가 좀 메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뭔가 준비를 해온 건데요. 뭐가 걸리면 그렇죠. 네. 제도를 아예 그러니까 투자조합이라는 민법상 허용된 제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네. 납두고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엔 뭐 걸리면 엄청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걸 하다가 걸리면 나는 죽음이다. 그 리스크를 생각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놔두고 선량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한 번 걸리면 일벌백계. 너무 새 정부의 마인드가 그게 뭐 새 정부 한 정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사실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다 막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피해가는 구멍들을 조금씩 메우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돈은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 거기도 하고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금 알리는 방법 예를 들면 인수 이슈가 있는 특정 상장 기업에 투자 조합에 껴 있더라. 네. 그럼 이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근데 다만 이 얘기 나오는 거 상장 회사든 대주주가 있고 네. 우호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상장사 대주주가 됐어요. 네. 한 번만 내 역할 좀 주십시오. 네. 한번 네. 상상 좀 해보게. 네. 둘이 친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한 지분 5% 갖고 있고 여기서 또 한 5%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하고 항상 두 분이 저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제 편이고 그래서 뭐 하면 그냥 제 편 들어줘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이면 공시 의무를 가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이번 투자 조합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투자 조합은 완전히 똑같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런 경우는 뭐 얼마 법제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경우는 인수라는 이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 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인수라는 맞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일종의 시세 조정에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인수를 있는 했는데 거죠. 왜 올라고 하면 참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인수라는 이벤트를 투자 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일종의 시세 조정에 예를 들면 내가 우호적인 지분이어서 늘 나는 여기 편이야. 아유, 나는 KCC야. 난 늘 삼성 편 들어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그렇죠. 예를 그럴까요? 들면 그 지인들인 경우에는 그래 네가 사업을 잘할 것 같으니까 너를 믿고 그리고 뭐 잘 못하면 내가 조금 간섭도 할게 이런 게 될 텐데 사실 이 투자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빵 뜨겠네. 그러면 내가 이 흐름을 타고 돈을 벌고 나와야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마도 아마 그랬을 뛰어들지 거예요.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러하잖아요. 위험한 곳에 돈을 넣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가도 뭐 오를 수 있고 오를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고 심지어는 뭐 별 얘기 다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네, 또 네. 저 동원해서 4배 올릴 테니까 2배 먹고 팔고 이렇게 하자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그런 정황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 구조 자체에서 뭔가 법제화하든가 고민할 거가 과연 있을까?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잠시 광고 하나 듣고 네. 머리 좀 식히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투자 조합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주시길래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사실은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까 이제 그 비유가 뭐였죠? 프라이드 타고 사고 뭐였지? 그러니까 투자 조합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 생각은 맞아. 작전 세력이 스마트폰으로 자꾸 통화를 하는데 그게 아이폰이다. 왜 항상 무슨 작전만 하면 아이폰이 등장해? 아이폰 이상한 문제네. 아이폰에서 주식거래 못하게 해. 네. 뭐 내지는 아이폰 가진 놈들은 다 공시하게 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냐는 될까 봐. 거예요, 그게. 그쵸.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정확히는 핵심이 뭐냐? 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투자 조합도 아니고 법정 미비도 아니고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같이 주가 올라간 후에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돈 버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뭐 선량한 투자자들이 당했네 이제 이러는 그 프레임이 문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고 들여다 본다고 보도자료 내고 보도할 문제도 아니고. 네. 네. 그러나 그게 문제지. 그걸 뭐 조합이 문제라고 들여다 보면 이리저리 봐도 답이 없다.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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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협동조합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
다음 얘기 한번 다음 해보죠. 얘기? 예, 자, 예. 네, 다음 어제 예전, 얘기는 네. 증권 토큰 이야기인데 네. 사실 3프로 TV 하이라이트 잠깐 또 홍보를 하자면 예. 어제 그 김감래 박사가 나와서 했던 STO 이야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프리뷰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려놨었어요. 3프로 TV 하이팁. 그걸 먼저 읽고 보시면 충분히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어제 너무 어렵게 돼서 사실 네. 제가 정리했던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좋아요. 게 좋아요.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좋겠다 네. 싶어서 가져왔는데 네. 일단 그 코인이랑 토큰 요거 구분하는 건 먼저 진짜 코링이 수준에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예. 이걸 조금 구분을 해야 증권 토큰이 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코인이랑 토큰이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코인은 좀 더 거래되는 거. 둘 다 거래는 되겠으나 코인은 좀 더 큰 거고 토큰은 좀 작은 애들이다. 뭐예요? 나 진짜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모르겠네. 쉽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진짜 하자면 굉장히 어렵네. 정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코인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OS. OS 예. 토큰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코인이 더 코인이 플랫폼이네.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코인은 뭐 플랫폼이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근데 드리면 안드로이드를 채굴 해요? 예. 코인을 채굴한다고 그것도 제가 그러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예.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암호화폐를 개념화한 건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누구도 해킹을 못하고 조작을 못하게 해서 서로 거래하는 그쵸,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이라는 게 있어야 네. 돼요. 메인넷이 뭐냐면 이 노드라고 하는 곳들의 이게 미니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버들에 다 거래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드는 그런 거잖아요. 난 이런 건 알아. 미니 서버, 그러니까 미니 서버. 미니 서버라고 하면 더 어렵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한 마디를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이 거래가 일어났어? 하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게 하나가 다 노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 뭐 그런 이게 거야. 네, 네. 암호화폐는 네. 암호화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거래 기록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거래 기록들이 분산해서 저장이 되는 미니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채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 블록체인 코인의 메인넷에 노드를 제공을 하는 걸 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서버를 알아요. 하나 주는 거죠. 그건 알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 메인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빌려서 코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쓰이는 코인을 저희가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게 없고 자체적인 맞습니다. 세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체적인 돼요. 노드를 쉽게는. 만드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쵸. 기존의 코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쵸. 그 밑에서 움직이는 애들이다. 그렇죠. 이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저장되는 공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해킹이라든지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이게 사실 암호화폐의 핵심인 건데. 오케이 알겠어요. 코인은 그렇고 그렇죠. 토큰은 그렇다. 그래서 이 근데? 메인넷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보통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건데 그걸 보통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 예. 그러니까 빌려서 쓰기 때문에 세입자라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사이버 머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 거래소에서 거래는 하기는 하지만 교환 가치나 투자 가치 정도밖에 없는 건데 네.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증권의 성격을 띈다는 거잖아요. 토큰 중에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그렇죠. 있다. 네.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특정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게 증권이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증권 발행을 통해서 내 돈을 빌려간 건 맞는데 갖고 튈 수가 있잖아요. 예.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게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들고 튈 수가 있는 토큰 이런 것들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으면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유주를 바꿀 수 있거나 누가 이거 들고 튀거나 할 수가 없는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거죠? 어려운데 아무튼 증권형 토큰이 되면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그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껏 어려운 얘기 있는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 야 어제도 어려웠는데 오늘도 어렵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 네. 건데 네. 비트코인이랑 어제 얘기 나왔던 리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리플 예. 예. 그러니까 리플은 아직 증권형 토큰이라고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 SEC가 니네는 증권형 토큰이 맞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상황이라서 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그 리플을 비교를 하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증권 성격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쵸.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맞습니다. 거다. 그건 증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야. 맞습니다. 뭐 뒤에 펀더멘털이 있어야 주식이지. 그렇죠. 좋든 나쁘든. 그렇죠. 근데 리플은 리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은행간 그 협회가 우리 거래 하는 있잖아요. 거? 예, 예. 근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스위프트를 이용하면 제가 여기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할 때 그 다음 영업일에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XRP를 활용을 하게 되면 5분 뒤에 들어가요. 예.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으로 그쵸. 나온 게 리플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집중돼 있어요. 리플랩스라고 하는 운영사에서 서버를 따로 관리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 은행처럼. 기술은 맞는데 네. 서버가 노드에 다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취약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더더군다나 그 XRP를 운영하는 리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한 스위프트를 많이 대체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지금 SEC의 논리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분산화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은행처럼 혹은 기업처럼 네네. 한 곳에서 관리하는 코인이고 그냥 그렇죠. 코인이 아니라 뭐 한 게임 머니나 네이버 포인트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럼 아예 그런 거죠. 그 회사 서버에서만 그 돌아가고 회사 서버에서만 움직이고 리플. 어? 그렇다는 얘기죠. 정확히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저도 코린이어가지고 정확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튼 블록체인처럼 이게 분산화돼 있는 서버가 아니라 그 리플랩스라고 하는 곳에 그 암호화폐 정보들이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저러한 이유로 니네들은 증권형이다.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뭔가 논리나 펀더멘털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증권처럼 그렇죠. 리플은 리플은 스위프트망을 대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많이 쓰이니까. 리플이 뭘 발표하지 않았나요? 뭘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리플을 잘 키우겠다. 네. 그런 걸 발표를 했더니 야 네. 그러면 너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올라갈 테니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알아서 금처럼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하면 올라가고 그런 네. 게 아니고 네. 회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게다가 그 거래되는 것도 리플이라는 회사의 서버를 통해서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건 완전 증권이네 그렇죠. 그렇다는 라고 생각한 거죠? 거죠. SEC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SEC는 거죠. 증권형 코인은 일단은 증권이니까 SEC 미국 금감원의 관리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일단은 얘네가 미등록 업체이면서 미등록 증권을 팔았기 때문에 제재를 먼저 받고 네. 제재를 받게 되면서부터는 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겠죠. 네. 그런 그- 것이다. 예. 뮤직카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뮤직카우는 코인은 아니긴 하지만 뮤직카우도 이번에 증권성 심사를 받아서 얘네가 증권이 맞네. 예. 증권이 맞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은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 전에 일반 금융회사처럼 충분히 투자자 보호수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근데 SSTO. 예. 리플은 우린 억울하다. 그렇죠. 어제 억울하다고 이제 있죠.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네네. 우리가 그럼 비트코인이나 다른 점이 뭔지를 너희가 입증해봐라 입증해라. 하고 하는 게 이제 하는 리플의 거고. 입장인 그리고 거고. 사실 그 증권형 토큰이 뭐다. 이거는 증권형 토큰이자 이건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 없기도 해요. 그나마 조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한 거를 내놓은 데가 미국밖에 없기는 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준 자체가 기준이 별로 없고요. 없고. 네네. 그래서 그 사실
리플 입장에서도 니네가 명확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예.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말이 안 된다. 사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코인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네. 꽤 상당수는 그게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 그 백단에서 왜 그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코인이니까 거래되는 건데 네. 그게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오를 때는 왜 오르고 내릴 때는 왜 내리는지 마치 주식처럼 그런 그런 걸 프로젝트를 붙여놓을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오르는 거고 이런 일이 안 되면 내리는 거 그런 이제 논리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뭔가 진화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다만 거기에 그때는- 노력 같은 게 조금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더 진화한 걸 만들어 놨더니 원래 진화하기 전에 그냥 몰라 깜깜이 투자하는 거야라고 할 때는 좋아 문제 없어라고 했던 SEC가 잠깐 이거는 그냥 주식이잖아. 그럼 관리 좀 받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시작하니까 네.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자본시장법 그때 그 김문래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기 책임 같은 거잖아요. 예. 사실 금이나 뭐 네. 돌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내재 가치를 채소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채소. 거기에 내재 가치를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네. 뭐냐면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를 했는데 누군가의 장난으로 그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그냥 아예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는 그냥 그건 그 투자인 거죠. 그냥 그거는 네.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너의 맞습니다. 투자의 운명이다라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네가 투자한 거에 가치 변동이 안 생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는 자본시장법의 핵심인 건데 아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거고. 네. 이건 동전 던지기 같은 그쵸. 거니까. 네. 네. 근데 이건 리플이 이건 빠진 거 같은 거다. 이거 뭔가 뒤에 뭔가 확률 게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률 게임을 바꾸면 그건 그쵸. 뜯어보자. 그럴 수 그런 있겠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많은 그 유틸리티 코인들이 생길 텐데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증권성 여부를 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예. 사실 STO는 꼭 한번 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앞으로 이런 STO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네. 증권을 발행하면 뭐 어렵기도 하고 장외 주식이라고 하는데 네. 똑같은 건데 형태를 코인으로 발행하면 야 이거는 좀 살만하지 않냐라는 그게 살만하지도 생각을 않고. 투자자들이 하니까. 그래서 당국에서도 증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손쉬워요. 원래 똑같은 거야. 상장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음.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렇죠. 이거 똑같은 이거를 양복이나 가다마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마이라고 하면 에이 이상한데 안 팔리다가 네. 자켓이라고 하면 팔리기도 하고 네. 블레이저라고 하면 비싸게 팔리기도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를 맞아요. 코인 형태로 팔기 시작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돋보기 들고 붙어야 된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자, 김상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7시 45분에 7시 45분에 오고요. 김상훈 기자가 요즘 하여튼 3프로 TV 하이라이트에 프리뷰까지 쓰고 있으니까 네.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김상우 기자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